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지그문드 프로이트와 고전적 정신분석학에 관해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그 프로이트의 성격 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신분석에서는 왜 과거의 의무를 중요시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은 지금의 터키 연안 평야에서 고대 도시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인리 슐리만 박사는 땅을 파므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냈다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리, 내면의 깊은 심층적인 부분을 파고 내려가서 오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이런 대상관계를 가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에서 과거의 의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실은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 개인이 왜 이런 병리적인 대상관계와 병리적인 심리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라는 것은 그의 과거의 우물에서 오늘의 그 행동과 관계 패턴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와 같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과거의 우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장갑마비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까지 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정신적인 병이 두뇌의 문제로 여겼는데, 프로이트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 무의식적 심리적인 문제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장갑마비증이라는 것은 손의 신경들이 발끝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손신경 자체가 손상되었다면 마비증은 손에만 사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마비가 되어지는데, 장갑마비증은 마치 두툼한 장갑을 끼고 있듯이 손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마비증을 통해서 프로이드는 생각하기를 두뇌나 신경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때문에 손을 제대로 못 쓰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장 마르탱은 샤르코의 장 마르탱 샤르코의 최면요법이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이런 최면요법을 배우기 위해서 마르코에게 가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프로이트는 포기를 하죠.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이 잘 최면에 걸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무의식에서 시작해서 최면은 무의식으로 끝나버리니까 전의식을 거쳐서 의식화의 작업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신비한 최면 세계를 보기는 했지만 최면으로 마음의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안나 오 사례를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샤르코의 체면술은 정서적인 꿀뚝 청소는 되지만 무의식에서 일어난 일을 의식의 차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발달과 변형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프로이트는 안나 오라는 이 임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나 오의 사례의 본명은 베르다 파펜하임입니다. 이 여성은 물을 전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수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또 팔을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멀쩡했던 팔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눈을 자꾸만 이렇게 끔뻑끔뻑하는 그런 틱 현상을 보였어요. 프로이드는 파펜하임을 연구해 보니까 옆집 영국 여자가 살았는데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19번지는 매우 좋은 동네예요.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그 옆집에 놀러 갔다가 좀 싫어하는 영국 여자의 커다란 개가 자기 물컵을 한번 핥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병간호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눈물을 참느라고 끔뻑끔뻑 몇 번 했던 것이 그 이후에 계속 눈끔뻑이가 되어진 거예요.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시커먼 검은 뱀이 자신의 팔을 칭칭 또아리를 튼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감겨져 있는 그런 끔찍한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르다 파펜하임은 신경증 환자로서 어떤 자극과 민감하게 그게 반응을 냈고 자극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게 신경증적으로 하나의 굳어져 버리는 틱 현상을 가져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나 오의 사례는 사실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병이 두뇌에서 또는 신경 어떤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경험, 싫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민하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무의식 안에 그와 같은 경험이 차지하게 되고 그 결과 그와 같은 패턴을 병리적인 패턴을 신경증적인 패턴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히스테리를 보는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견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프로이트 시대에는 빅토리아 시대로서 매우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히스테리, 즉 히스테리는 신경증이 몸으로 전환되어져서 전환장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안나 오의 사례가 바로 히스테리 전환장애의 대표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브로이어는 히스테리 환자들이 뭔가 민감하고 예민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증 히스테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심리 내적 구조 사이에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경증으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계속 진행하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지형학적 모델이 있는데요. 지형학적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전의식의 세계는 의식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경험의 세계이고, 무의식은 빙산의 그 바닷속에 갇혀져 있는 큰 얼음 덩어리처럼 우리의 내면 안으로 그와 같이 지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의식의 차원보다는 무의식의 차원에서의 저장되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빙산은 작은데 그 빙산 밑에는 그 빙산보다도, 보이는 빙산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큰 것이 있듯이. 근데 이제 전의식은 이런 무의식이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화되어지기 때문에 전의식도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무의식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 개인의 무의식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다 그런 말도 있고, 꿈 또는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는 것 또는 어떤 실현을 하는 것, 어떤 나도 모르게 계속적인 관계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것, 나의 어떤 병리적인 증상들, 그런 것들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사실 정신분석에서는 의식의 세계는 없다. 무의식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왜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또한 무의식이 있고, 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왜 그 사람에게 끌렸고 결혼이라는 것으로 갔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무의식적인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으로는 Free Association, 즉 자유현상을 생각해 봅시다. 자유현상이라고 하면은 아마 카우치에 내담자는 누워있고 상담자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마치 우리 두 사람은 기차에 탔는데 당신은 창 쪽에 앉았고 나는 복도 쪽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창 밖을 보면서 풍경들을 나에게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또 부끄러운 일이든 뭐 사소한 일이든 쓰잘데없는 일이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말해 주세요. 먼저 프로이트는 그 자유현상과 꿈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놀라운 것은 꿈 분석과 자유현상의 그 현상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한 개인이 분명히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자유현상인데 딱 아구가 맞아요. 같은 주제에 꿈을 꾸고 같은 주제에 자유현상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현상은 프로이트가 개발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안나 오가 발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프로이트는 처음에 머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우리 머리를 이렇게 압박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카우치에 누운 사람을 머리를 압박하면서 떠오르는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베르다 파페나임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연상에 방해가 돼요. 그냥 자유롭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두었더니 그녀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내용물들을 편안한 카우치에 누워서 자유롭게 말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현상이나 꿈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트랜스퍼런스, 전이죠. 레지스턴스는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이와 저항의 차이가 뭐냐? 먼저 전이는 임상 상황 속에서 상담자, 내담자가 함께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초기 대상관계, 어떤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정서들, 이런 것들을 상담자에게 마치 그때 그 대상처럼 여기고 전가하는, 투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은 어찌 보면 전이와 역전이 사이에 어떤 계속 오고 가는 무의식적인 소통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형태를 띈다고 해서 다이나믹 사이코테라피, 역동적 심리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은 어떤 자신 안에 있는 특별히 자유현상이나 그 어떤 것들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분석가에게 느껴지는 저항적인 감정 때문에 치료에 그와 같이 도움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방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요한 방어 기제를 얘기를 하라면 억압하면서 저항할 수도 있고 부정, 반동형성, 투사, 퇴행, 전이, 성화, 합리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압은 그냥
어, 리프레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위협적인 내용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거나 그러한 자료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 denial,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위협적인 외상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반동형성은 반대되는 형태의 액션이나 정서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프로젝션은 자신 내면 안에 뭔가 부적절하고 불안한 것들을 밖으로 전가시키는 것이고, 퇴행은 위협적인 현실 아래서 어린 시절, 심지어는 자궁 안의 시절까지도 퇴행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전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떤 대상에게 원초와의 충동을 표현하기가 부적절하면 그러한 충동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기 형한테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형을 팰 수는 없으니까 강아지를 발로 뻥 차는 것은 사실 강아지를 찬 것이 아니라 형을 차버린 것이 되겠죠. 성화, 서브리메이션은 그 어떤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 형태를 달리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관음, 몰래 그 여성의 벗은 몸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음증을 사진작가가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찍어서 예술로 성화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관음증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예술 활동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데 형태가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에요. 뭐 합리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솝의 우화에 살펴보면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잖아요. 틀림없이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 다음에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는 특별히 그 현대 인문학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은 프로이트, 자연과학에서는 뭐니 해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프로이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의식의 발견이에요. 특별히 프로이트는 꿈분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한 개인의 무의식을 해석해냈는데 꿈은 그러니까 꿈 워크, 꿈 작업이라고 해요. 한 개인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5회 이상의 꿈을 꿔요. 그리고 잠자는 수면 시간의 3분의 1이 렘 수면 상태가 되어지는데 렘, Rapid Eyes Movement라고 해서 마치 무엇을 보는 것처럼 눈이 깜빡인다든지 입이 실룩한다든지 보는 형태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7시간 잔다면은 한 2시간 반은 꿈꾸는 시간으로 구성되어져요. 참 놀라운 것은 KBS에서 실험을 했는데 두 집단, 즉 5명씩 나눠서 수면을 방해했어요. 한 집단은 이렇게 렘 수면 상태일 때에 잠을 못 자게 깨우는 거예요. 또 한 집단은 렘 상태에서는 잠을 자게 하고
렘 상태가 아닐 때에 수면을 방해했어요. 이제 수면 방해를 하지 않고 각각 5명, 10명이 마음껏 잠자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 3일 못 잤으니까 잠을 막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렘 수면 상태를 충분히 겪었던 사람들은 10시간 잠을 잤다면 3분의 1인 한 3시간 반만 꿈꾸는 렘 수면 상태였는데, 렘 수면 상태에서 잠자는 것이 방해되어졌던 사람들은 10시간 잠을 잤다면 10시간 거의 다 꽉 채워서 계속 렘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잠자기 위해서 꿈을 꾼다, 아니면 잠자는 것에 부산물로 꿈을 꾼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꿈꾸기 위해서 잠을 잔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꿈꾸는 것은 모든 포유류 동물들, 조류들 다 꿈을 꿔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도 보면 뭔가 렘 상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낮 동안에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또 이 강의를 시청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뭐 사소한 생각,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잡된 망상의 세계, 분명히 내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낮 동안에 꿈을 꾸는 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 나이가 60이 됐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60년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을까 이해가 안 돼요. 마치 한마당 꿈을 꾸고 잘 놀고 60세가 되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인생 일장춘몽이다. 봄날의 꿈 한 편처럼 세월이 가고 인생이 꿈꾸듯이 살다가 저 세상에 간다. 뭐 그런 얘기이겠죠. 이제 조금 더 프로이트의 꿈을 얘기하자면 꿈 워크가 있는데, 그보다 더 꿈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현몽이 있고 하나는 잠재몽이 있어요. 발현몽은 꿈꾼 내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잠재몽은 그 꿈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깊은 의미, 함축되어져 있는 초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간략하게 꿈 내용을 1줄, 2줄 썼다고 해서 그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잠재몽으로 살펴보면 무궁무진하게 한 인간 전체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꿈 워크는 압축, 전치, 상징화, 그리고 한 가지 더 2차적 개작이라는 4가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만들어져요. 압축, 전치, 상징,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 형태의 2차적인 개작 형태를 띠면서 꿈이 나오기 때문에 꿈은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하기로 하고요. 여덟 번째 질문으로 글로리아의 인상을 그녀의 꿈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40쪽에 글로리아는 어릴 적의 꿈을 분석하게 됐는데, 아마 그녀가 5살쯤에 꿈을 꾸었는데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아빠가 일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개똥을 밟은 듯 역겨운 것을 신발에 묻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길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외계인들의 흉측한 그 모습들을 보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꿈이 끝났습니다. 이 꿈은 글로리아가 5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고, 그녀는 엄마와 아빠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자기가 아니라 엄마에게 아기를 준 것에 대한 강렬한 질투를 느꼈다고 회생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발에 묻은 똥은 남동생의 출생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망쳐 놓았다는 그런 해석을 글로리아 스스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신발은 하나의 상징인데 아버지의 성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신발바닥에 묻은 똥은 바로 원치 않는, 마치 외계인의 그 흉측한 모습을 보는 듯한 똥 같은 자신의 남동생의 태어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엄밀히 얘기하면 꿈을 가지고 한 개인의 내면 세계와 이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 인격 안에서의 그 원인들을 발견해내고 알아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꿈 분석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김홍문 교수 그러면 그 항상성 안에서 나를 생각하듯이 우리의 무의식도 역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내용들이 꿈으로 이루어지지 전혀 다른 형태의 꿈을 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떤 행복과 긍정적인 꿈을 꿔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 그렇게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불안에 대한 뭔가 무의식적인 균형 맞춤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 꿈이 긍정적인 꿈이 나왔을 뿐인 거예요. 여기서 프로이트의 꿈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면 최근에 일어난 일들, 이걸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원 충족이라는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을 꿈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은 프로이트의 쾌락 본능 추구라는 그의 대전제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융심리학이나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그렇게 소원 충족으로 보지 않고요. 꿈을 하나의 목적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 안에서 나오는 그 꿈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에게 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